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기분 좋게 사상 최고가를 그려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45,000대 처음으로 진입했고요. 나스닥도 크게 올랐습니다. 밤사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소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풀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5,000대에 진입했고요. 나스닥도 1.3% 강한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블랙엘 차기 플랫폼인 루빈의 출시가 앞당겨졌다는 소식에 3% 넘게 올랐고 셀즈포스와 마벨이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기술주를 견인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비상계엄 사태,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도 하원이 정부를 붕괴시키며 곳곳에서 내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시죠. 애플도 우리 AI 칩 쓴다. 아마존 주가 최고가 경신. 애플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 칩 트레이니멈2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훈련에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2% 넘게 폭등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4시간 진격의 코인 시장. 계엄령 충격의 밤이 있었던 그날 코인 시장은 굉장히 큰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다만 52조 큰 장을 섰다라는 부분은 페닉셀의 국내 가상자산 1일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79% 올랐고요. S&P 500 지수 0.59%, 나스닥은 1.3%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45,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해냈고요. 일부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 4분기 가이던스 준수하게 내놓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랠리가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 상승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장밋빛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를 지명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또 무역 고문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한 강경파 인사를 임명하면서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칠 의지를 더욱 뚜렷이했습니다. 밤사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금리 경로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여유가 있다. 우리 경제 아직 괜찮다. 이런 멘트 남겼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안전장치들이 있다며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민들을 위한 금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10년물 국채금리는 빠졌습니다. 4.1% 선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오늘장 반도체주들 흐름이 좋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9%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분 WTI 배럴당 68.8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M7 종목들 살펴보죠. 기술주들 중심으로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플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 유지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른바 아시아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장에서 1% 넘는 흐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3% 넘게 뛰면서 140달러대 중반을 형성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엔비디아도 이에 덩달아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이와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한 아웃퍼폼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역시 1.7%가량의 상승세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아마존 살펴볼까요? 2% 넘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장에서 이제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쓴다라는 지원 사격 소식이 들려왔고 이 여파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2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한 바이 의견 제시하면서 지금 선택적이게나마 회복력이 있는 이번 홀리데이 소비 시즌의 주인공으로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을 꼽기도 했습니다. 다음 메타 플랫폼스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메타는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사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원자력 에너지 개발자를 찾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203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1에서 4기가와트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다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원자력이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력망의 다양화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이 원전, 소형 모듈 원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죠. 2% 가까운 상승 기록했습니다. 번스타인이 테슬라에 대한 언더퍼폼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한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리스크나 리워드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일라이릴리 살펴볼까요? 오늘장 2% 넘게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소에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82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과체중 환자에 대한 72주간의 임상 3상 시험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체중의 20%가량인 50파운드가 감량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위고비는 체중의 13%인 33%를 감량해낸 것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위고비에 비해서 이 체중 감량 폭이 47%가량 더 큰 의약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번 임상 결과를 아직 평가 중이고요. 내년에 학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칩 제조업체 마벨 테크놀로지가 3분기에 준수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무려 23% 넘게 급등하면서 118달러 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마벨의 3분기 매출은 15억 2천만 달러, EPS 43센트,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로는 18억 달러의 매출, 64센트의 EPS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돕니다. 이에 월가는 마벨의 목표가 잇따라 높여 잡았습니다. 시티그룹은 마벨에 대한 바이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91달러에서 112달러로 인상했고요. JP모건 역시도 지속되는 AI와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순환적인 추진력을 이 미래 성장의 촉매로 꼽으면서 목표가 130달러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목표가 102달러로 높였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올해 들어서만 6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의 평균 주가 목표가는 이 회사의 주가가 화요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풋라커 살펴보시죠. 대형 신발 업체인 풋라커, 반면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앞선 다른 스탁과 다르게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19억 6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20억 1천만 달러를 밑돌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4% 감소했습니다. EPS 역시도 33센트로 시장 기대치인 41센트에 미치지 못했죠. 이 4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이 1.5에서 3.5%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2%대의 매출 성장을 이룬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울한 홀리데이 시즌이 예상되는데요. 결국은 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풋라커는 나이키가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근 들어 발생한 나이키의 부진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딜런 CEO는 8월에 학교 개학 시즌 이후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차 둔화됐고 또 프로모션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울투자증권 이서웅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국, 미국 원자재 수출 통제.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 일부를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원료인 갈륨 그리고 계룡아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풀어주시죠. 어제부터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갈륨, 또 이제 뭐 게르마늄, 또 이제 흑연 안티문, 또 이제 이런 이른바 좀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 용도 품목이라는 부분이 어떤 민간 목적의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다른 상품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품목들이 이 군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이 원재료는 이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을 좀 제한한다라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원래 갈륨이나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전자기기, 뭐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뭐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군사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이 품목 쪽에서의 어떤 선별적인 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용도에 대한 이 제한에 대한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뭐 하지만 이걸 명목상으로 이 수출을 좀 금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갈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어떤 상품의 전자 쪽과 관련된 상품에서는 대부분 쓰이는 용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또 특히 뭐 TV나 휴대폰 충전기도 당연히 갈륨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특히 뭐 태양광 패널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갈륨이 필수적인 이 용도이기 때문에 이 군사 목적으로의 일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통신 장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더 쪽에서도 이 갈륨이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중 용도라는 부분은 약간 명목상이고 이 중국이 어떤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안티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군용 탄약이나 화학 물질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주된 용도는 이제 배터리죠. 이 배터리 쪽에서의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참 이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뭐 전체 산업 또 이제 뭐 주식시장 쪽에서의 연결이 되는 부분은 좀 약간 보기 좋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HBM으로 공격을 한다면 중국이 바로 맞대응하는 카드로 종종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금지고요. 흑연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기와 반도체, 통신, 태양광 패널 등 정말 두루두루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하나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 쪽으로의 이 HBM에 대한 이 대중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둔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맞대응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 갈등은 그 전부터도 시작됐지만 지금 전후사정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본격적인 2기가 출범했을 때는 이 부분이 더 격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나 어떤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금지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반도체 쪽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밸류 체인이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 쪽으로의 HBM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뭐 갈륨 공급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98% 되고 또 이제 뭐 게르마늄 공급량 같은 경우 60%까지 되거든요.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글쎄 뭐 미국 쪽으로의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 좀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뭐 미국과 동맹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다른 국가까지 영향을 뭐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미국은 계속 자국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이제 HBM에 대한 수출 제한은 약간 어떤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을 얼마 정도 또 수용하는 그런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HBM 반도체 패권과 더불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HBM 대중 수출 금지 여파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맞대응하고 있는 의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아마도 다음 달 트럼프 2기에는 조금 더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광물 수출 금지 여파,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미미하게 그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봤을 때도 뭐 큰 타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뭐 게르마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올해 어떤 하반기부터는 거의 이제 미국이 중국 쪽으로 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 중국 쪽에서의 게르마늄이나 이런 수출에 대한 제한 부분은 그 전부터 미국 쪽에서 해왔던 상황이었고, 특히 좀 안티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미국 중국 쪽에서의 이 생산 부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쌓아놓은 원재료나 그리고 다른 국가로부터 수출하는 어떤 경로가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미국이 중국 쪽으로의 HBM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부분이 더 타격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안티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온 이후부터 오히려 지금 이 미국 쪽에서 뭐 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나 어떤 이 출하량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 급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좀 약간의 좀 이 싸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피해를 많이 보는 구조로 좀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티몬 같은 경우는 뭐 게르마늄이나 이쪽은 틀려가지고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안티몬 한 48% 정도 되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국 쪽에서의 안티몬에 의한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은 미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은 약간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히토리 원소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을 규제하는 어떤 규칙을 좀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이 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뭐 채굴이나 생산적인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가 타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쪽을 겨냥한 상황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의 피해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풀어갈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어 보이고요. 다만 비미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심은 내년 트럼프 2기 출범 시작부터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다만 오히려 일각에선 집권 이후에는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플랫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그건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내각은 대충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출범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1월 20일이죠. 뭐 1월 2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호무역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좀 관세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주제를 미국과 중국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취임 전에 이 공약에서 이 중국의 어떤 10% 이상의 추가 관세를 계속 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중국 쪽에서의 10%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 쪽으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매긴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멕시코와 좀 캐나다 쪽에서도 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기억나시나요? 2018년에 좀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관세 폭탄을 매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전 세계 경제가 그 약간 휘청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주식시장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됐을 때는 제가 보면은 어떤 이제 중국 쪽의 1차적인 겨냥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차례차례 올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이 미국의 어떤 동맹국인 그 동맹 국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관세 공격을 뭐 피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 멕시코 쪽에서의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수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서의 그 타격은 분명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제가 유통업종에 대한 얘기하면서 월마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월마트 얘기 했었는데 미국이 중국 쪽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의 안에 있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이 정책 공약을 실현 뭐 어떤 그 방향성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강도로 이 부분을 실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쪽에서의 뭐 관세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 성장률에 대한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거라고 좀 예측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가 트럼프 이 관세 정책으로 봤을 때도 이 전 세계 GDP가 높게, 그러니까 해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1% 초반까지 최대 높게 잡아서 그 성장률이 뭐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경제에 타격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됐잖아요. 네. 됐으니까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뒀었지만은 이 미국에 뭐 몇십 년 전에 뭐 몇백 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항상 이제 경제 어떤 부치 뭐 대공황 이런 거 왔을 때도 일차적으로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세금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관세 인상을 공약했고 추가적으로 10%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중국 규제,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는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익의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 흐름이 좀 가파른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장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액체뿐만 아니라 뭐 D램, 장비 쪽 다 합친다고 하면은 최대 1위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그 조치 뭐 HBM으로만 좀 지금은 좀 국한을 좀 했지만은 우선 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규제 대상 품목에 뭐 어닐링 장비도 그렇고 애칭 장비도 그렇고 모두 이제 뭐 또 관련 기술 같은 경우가 미국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봤을 때도 HBM에 대한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다 이제 미국 쪽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부 지금 HBM을 중국에 납품을 하고 이게 있거든요. 저사양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여러 이제 미국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수출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부도 미국과 면밀히 지금 대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이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굵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혜는 맞다라고 판단돼요. 장비 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굵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한테는 특히 이제 중간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우선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은 좀 미국 그 유럽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도 납품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오는 그 상황 그 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반도체 장비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가안보 쪽에서의 미국이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먼저 좀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은 지금은 약간 좀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질문 드려볼 텐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분석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직까지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또 이제 뭐 그 업계 뭐 관계자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매출액에 대한 뭐 기존에 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 의 마지막 어떤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받아서 이 부분도 어떻게 풀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선은 매출 성장에 대한 제약 우려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술력을 좀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좀 약간의 우려감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번에 수출 제한 쪽에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이 CXMT 이쪽이 약간 좀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출하는 기업, 그 중국의 4대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CXMT인데 이쪽이 이번에 리스트 쪽에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당장의 어떤 매출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 중국 매출 쪽에서의 하방은 분명히 지금 그 하방은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외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은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은 좀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당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본토 쪽에서의 뭐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공장을 짓는 부분, 또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을 짓는 부분에 따라서 이 수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많이 좀 이 틀려진다는 것 자체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공장 많이 짓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왔었던 어떤 중국과의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또 이런 같은 매출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뭐 이 공장에 대한 짓는 부분부터 뭐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근간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아서 후순위로 좀 많이 좀 그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잘 이관 받아서 어떻게 풀어갈지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내에서 미국 기술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즉 기술주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년도 바라봐서 지금부터 좀 살펴봐도 좋을 기술주가 있다면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일 수혜죠. 네. 수혜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전반적으로는 이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나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 HBM만 봤을 때도 거의 미미한 SK하이닉스를 어떤 최근에 좀 이슈 있어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도 뭐 HBM으로 아예 돌아선 거 느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에 대한 뭐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HBM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전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4분기 쪽에서도 이 올해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아지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HBM 쪽은 아니죠. 이제 낸드와 디램 쪽에서의 이 매출액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이 뭐 낸드와 뭐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뭐 레거시 쪽은 이제 모바일 PC 쪽에서의 수요가 뭐 전방 산업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4분기 실적이 좀 추정치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 이 3분기 실적이 떨어진다고, 추정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HBM보다 덜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HBM 8단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인데 내년에 그 12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독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외부적인 이슈보다도 엔비디아와 얼만큼 그 관계가 더욱더 이제 되냐. 이거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거 통과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도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은 큰 부담감은 없는 상태에서 HBM에 대한 이 독점적인 위치를 몇 년 동안 또 유지하냐 이런 부분은 지금 유지한다는 전제로 보면은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레거시 쪽에서 둔화 양상은 있을 수 있지만 HBM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SK하이닉스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 지명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애킨스 전 위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SEC 위원으로 재직하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은행이나 암호화폐 업계, 금융거래 회사 등을 고객으로 둔 컨설팅 회사 페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를 이끌었죠.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대 암호화폐 시장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제조업 고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한 강경파 전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나바로 전 국장은 대중국 매파이자 관세 지지자이기도 한데요. 고율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준을 정치화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데요. 의회 법안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독립에 대해서 연준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또 이런 독립성이 연준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인 결과가 아닌 항상 모든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파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연준이 독립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진 않았지만 연준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가 11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16만 6천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밑돈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건설업,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부문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용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딱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고용 증가세를 제한했습니다. 10월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은 앞서 발표된 23만 3천 명에서 18만 4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1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는데요. ADP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11월 들어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인 월간 고용 증가세가 건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업종별로는 성과가 엇갈렸다면서 제조업은 지난 봄 이후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금융 서비스와 여가, 접객업도 부진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S&P 글로벌은 서비스업 PMI 확정치를 56.1로 발표했는데요. 또 다른 기관인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11월 서비스업 PMI 52.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집계 모두 경기 위축과 확장 국면을 가르는 50을 웃돌면서 준수한 서비스업 업황을 시사했지만 모두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 업황의 개선은 제조업 업황의 추가 악화를 상쇄했다며 전반적인 기업 활동 성장세를 2년 6개월 내에 최고 속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ECD가 세계 경제가 전방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주목할 만한 회복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OECD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경제가 향후 2년간 각각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일부 국가의 재정난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OECD는 26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가 미칠 여파와 그 위험에 대해서만 언급했죠.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고한 수준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머지 G7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독일은 내년에 단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G7 국가 중 경쟁력이 가장 낮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OECD는 중국 경제가 내후년 4.4%가량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 경제 약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연설에서 서비스 성장 둔화, 제조업 위축,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과 국제무역에 대한 위협 등을 우려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 장벽이 제조업과 투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기반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와 제조업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회복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4분기에 상승할 수 있지만 내년에 다시 목표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ECB는 오는 12월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시장은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ECB가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올해 네 번째 금리 인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달러엔 환율 140엔대 진입,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에 대한 관심사가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럽 정치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일 금리차 축소에 달러엔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는 있으나 우선은 12월 BOJ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역시도 일고 있고요. 최근 미국 차기 정부 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축소되고 있습니다. 22 비컷 가능성 유입으로 나타난 유로화 약세에 108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6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엔화의 강세 또한 달러 강세 압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BOJ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장중 149엔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12월 BOJ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근거는 일본은 최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으로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성립을 도모한 바 있는데요. 근본 정책은 첫 번째, 일본과 지방경제의 성장, 두 번째는 물가 극복, 세 번째는 국민 안심 그리고 안전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관련 보조금과 저소득층 현금 지원, 또 2030년까지 반도체 및 AI 분야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함께 모든 세대 임금과 소득을 늘리는 데 중시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내수 부양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발표된 11월 도쿄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 따라 12월 BOJ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미국 차기 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과 유럽 정치 불안 등으로 유입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또한 엔화 강세를 뒷받침했다라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 내각에 대한 붕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되는 분위기였었죠. 독일은 조기 총선을 7개월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트럼프 행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대내 정치 불안까지 남아있어 기업 활동이 지연되고 있음이 PMI 코멘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내각 출범 2개월 만에 예산안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유럽연합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프랑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었습니다만 여소야대 구조에서 극우파가 반대를 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수들로 확대된 안전선호 심리가 엔화 매수세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2월 BOJ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및 일본의 인상 사이클이 유효한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달러엔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게 증권가들의 목표치고요. 그러나 최근 12월 BOJ 금리 인상 기대가 가파르게 확대된 만큼 오히려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경우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 중에 1,43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진 부분인데 환율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화로까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역시도 배제할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기준 전날보다 18.7원 정도 급등한 1,4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는 1,402원을 기록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소식에 오후 10시 30분부터 급상승해 오후 10시 53분부터는 전날보다 28원 뛴 1,430원까지 치솟았고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건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냈었던 지난 2022년 10월 26일 이후에 약 2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진행된 오후 10시 30분을 전후로 하락 전환해 급격하게 낙폭을 키운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 증시 운영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다만 어제 오전 7시 30분 기준 개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증시는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쯤 결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재석 의원 190명의 찬성 190표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그제 새벽이었죠. 12시 반 기준에 24시간 전보다 4%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5% 가까이 다시 차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어제 그제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과
FOMC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발표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 역시도 팔로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외국인 수급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내려진 비상계엄에 외국인 수급 어제 굉장히 좀 메마른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개장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하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소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